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매닝 스팀센터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위험하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해 있는 현 모습은 지난 30년간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승절에 중국은 최첨단 군 자산을 드러냈으며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준다며 이 상황에 한반도에 도발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러시아, 중국까지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 사태처럼 손을 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에 뜻밖의 핵무장이 신속히 이뤄질 타이밍이라고 전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기회가 온 것으로 파악하여 관세 협상의 반대급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복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핵 재처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그야말로 트럼프이기에 가능한 파격적인 협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를 피력했습니다. 또 그는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한국의 핵잠에 대해서 미국은 수차례 이를 지금이야말로 실행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을 쏘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근해에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악인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의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에서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있는데 전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패트리어트를 5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도착을 안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폴란드는 한국에 25조 원가량의 무기 주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현재 미 방산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핵잠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언제 그것이 시작될지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재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 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에 좀 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등 군사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관련해 시간을 잘 지키는 점을 거론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세척을 문제없이 인도하는 등 조선업에서도 최고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도 동맹들의 파워 증강을 위해 한국을 통한 핵잠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에서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 측에 평균 1년에 잠수함 한 척을 공급하는 7년 플랜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은 최근 폴란드 이후 한국이 선보이는 특급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분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만을 강조해왔고 이는 민주당의 오랜 기조였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이 협정의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곧 핵 주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 협상 등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미국이 꺼렸던 핵 재처리라는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 올리기로 하는 대신 주한미군 분담금을 거의 동결하는 것으로 협상 중입니다. 그만큼 이번 관세 협상은 한국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자 주변국에서는 당장의 핵 무장화를 크게 걱정하며 놀라는 분위기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게 되겠냐, 미국이 허락하겠냐, 이번 정부는 쇼만 한다 라며 믿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핵 문제에 대해 놀랄만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무게감 있는 이야기는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보충해서 미국은 발빠르게 제2의 옵션이라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전 트럼프 행정부의 후커 보좌관은 당장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서도 이제는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이며 빠르면 6개월 내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ICB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장착해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많은 이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이에 즉각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해구산 옵션을 제공해봤자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하기에 한국이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할 것이라고 한국에서 믿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많은 이가 반대하지만 결국 미국의 도시와 사람들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며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길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해야만 북한의 야망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옵션으로 미 상원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많은 이들이 반대한다면 적어도 핵무기 전진 배치는 물론 한국 등의 핵공유 협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처럼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의 위커 의원에 따르면 국방 예산의 75조 원 증액이 한국과 관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핵무기 배치를 논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빠르게 핵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걸로 보이며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한반도 관련 대북 억제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도 미국의 핵 위협이 지긋지긋한 데다가 이제 리더격인 러시아까지 북한에 내려오려고 하자 결국 한반도의 독자적 핵무장 개발 혹은 최소한 2옵션으로 미국 핵무기 직접 배치를 논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 핵무기 배치 2옵션은 부적절하며 독자적 핵개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가 배치되면 결국은 그것은 미국의 것이기에 한국이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도 그만큼 급하고 한국 상황을 더 이상 넘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2-3년 내 중국에서 대만 점령에 대한 야욕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선이 분산되면서 한국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많은 적국들은 한국을 절대 공격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에 집중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러가 도사리는 가장 위험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푸틴, 한국 핵무장 가속화. 러시아는 가만히 보면 한국을 돕고 있는 격이다. 한국은 엄청난 것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관영에서는 러시아의 계속된 돌발 행동이 오히려 한국을 크게 돕고 있다는 말이 나왔으며 미 의회 및 군사계에서 한국의 뜻밖의 초대형 조치를 통해 군사 대국화가 완성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중국은 사실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껄끄러워졌음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실제 오늘자 러시아 하원에서는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이 있었으며 이는 앞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한국이 건설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는데 불과 몇 년 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하게 되는 정세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안을 크게 두려워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동북아의 최종 승리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미국, 한국 핵무장화 서두른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과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것은 냉전 시대로 확실히 돌아갔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동북아에 증폭되어 적지 않게 당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현대에서 실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군사를 들일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슨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매우 큰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한의 뒤를 봐주는 국가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몸을 사리면서 빠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거의 모든 무역을 의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 물품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등에 통관되는 중국의 물건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해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을 검열을 강화해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매우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혹은 삼중전 등 공산당의 큰 행사에서 등소평의 도각양회로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동맹인 러시아와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서방의 경계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과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어봤자 시선을 곱게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하고 있는 북한 제재를 중국이 어느 정도 종주하면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사면 초과인 북한은 코로나 이후 처참한 경제에 더해 더욱더 살아날 구멍이 막막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살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을 졌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며 이제 푸틴이 직접 평양에 와서 상호 조약을 맺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받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 북한과 무역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 많은 무역과 군사 교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쪽에서 노리는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을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핵무기의 위협이 가까워짐을 뜻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수를 노린 것입니다. 결국 북러 간 상호 간에 충분히 주고받는 이익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발동된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의 국방부와 북한 간의 이러한 조약은 몇 달 전부터 사실상 체결이 된 상황이었을 것이며 실제 푸틴은 평양에 온 지 하루 만에 떠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만 과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러 동맹은 예상은 했지만 상위 방위 조약 같은 굉장히 과감한 조약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도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러시아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방어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상기되며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곧바로 해당 이슈에 관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보좌진에 한국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이 저렇게 당황해서 빠르게 답변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소식통들은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북로 조약을 크게 우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무기 투입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들여오더라도 70%가량 정비가 필요하고 분량이 대다수입니다만 한국의 무기는 신식에다가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의 불금 사업 때 받은 T-80U 등의 탱크를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킬 수 있고 이 탱크들은 한국에서는 유지 보수가 어려우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하기에 러시아 탱크는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또한 현무1이나 에이테크스와 같은 현재 한국 전략자산이 아닌 퇴역들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퇴역 장비를 전선에 투입시키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방산의 우수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제에 더해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 화력이 2배가 되죠. 현재 전선에 하이마스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여기에 천무2 같은 다연장 로켓이 들어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몇몇 라인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밀려나갈 수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무기들은 러시아 전쟁에서 실제로 아직은 투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더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분명한 실수라고 파악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에 핵무장할 빌미를 주게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미국 경합주 10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하여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주한미군 문제를 골치 아파하며 대신 핵무장을 시키자는 의견이 트럼프 참모 쪽에 훨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므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훨씬 열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한국 핵무장은 러시아의 조약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나오고 중국도 반대할 처지가 못 되므로 러시아의 이번 조약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과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경제적인 문제로 앞으로 협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의리를 지키며 IMF 때에도 유일하게 남아 러시아를 지켰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투명하고 배신하지 않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북로 조약을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하며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하자 푸틴은 다급하게 이에 대해 운을 띄운 것입니다. 푸틴은 단순히 북한을 누군가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한반도가 이로 인해 핵무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북한의 위험이 있었는데 러시아까지 더해지면 정말 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핵이 생긴다면 중국은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러시아 행동이 못마땅하며 이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군사력을 압도하는 주체가 한국이 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중국을 완전히 밀어낼 것. 중국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 물꼬가 대거 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폴란드에서는 금주 한국의 폴란드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한국 무기 5조 원 구매를 현찰로 희망했습니다. 심지어 질질 끌고 있던 K2 전차 구매도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략적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물론 동남아 전체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천무2와 K2 전차가 전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신음하는 가운데 방산에서 수출을 늘려가고자 하는 중국의 적색 경보가 울린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방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사를 관영일보 등에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은 최근 K9 전세계 점유율 1위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제기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중국 국경에 백문을 들여오려는 시도를 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것도 있으며 최근 호주에서 K9 사격 시험이 훌륭하게 마무리되며 이것에 자극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K9이 전세계 자주포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는 걸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지전에서도 한국 자주포가 쓸모없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비난했는데요. 중국 군사매체는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폭격 사건에 등장했지만 K9 자주포가 교전 중 고장이 났으며 북한군의 폭격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K9은 대부분 수입 부품이라 더욱 유지 보수와 정비가 어렵다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국산화율이 82%가 넘은 K9인데 스펙도 파악을 안하고 기사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K9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베트남에 한국의 자주포 K9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도와 더불어 두 군데의 국경에 K9이 배치되는 짜증나는 상황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해서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술 빼가기 선수인 중국이 한국 보고 그러다가 기술 유출돼서 방산 망한다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매체 인민망은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마이너스이며 방산 수출 장비가 단일하며 단순하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내세우는 FA-50 전투기는 대체 항공체며 앞으로 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비롯해 대부분 미국산 F-35 전투기를 주로 도입할 것이라 한국산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비판이 자신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의 FA-50을 비판하면서 유로파이터나 F-16 도입을 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폴란드에 FA-50 정비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에 발주를 하지만 대부분은 기술 이전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기술이 폴란드에 그대로 카피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다소 흥미로운 발언인데 기술 빼가기의 달인인 중국 입장에서 한국 행동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중국에 첨단 무기 공장을 세워주고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중국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며 한국과 같이 일부만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을 빼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의 많은 산업군이 중국에 그런 식으로 카피를 당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물론 반도체와 같이 중국이 수백조 원을 허공에 날려도 카피가 안 되는 사업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술 빼돌리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하고 있는 현지 공장 설립 기술 이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을 비롯한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수출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무리한 수출 실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기술 이전까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결국 한국의 방산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단순히 K방산 수출이 안 되었으면 하고 질투를 보내는 것임이 곧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요. 우선 군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현지 생산 수출로 인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의 전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의 내공과 한국의 누적된 내공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현대 로템 등이 K2 전차를 합작하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이전시켜줄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폴란드도 공장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작년부터 한국은 일본 수준으로 핵연료 재처리를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논의에 대해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미국 내에 이를 반대하는 인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 행정부에 몸담은 이들은 한국의 비핵화가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발언한 상황이기에 오히려 동북아의 린치핀이라고 불리우는 전세계 군사력 5위권인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허가해주는 동시에 전세계 미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싫어하기도 하기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큰 기회를 맞았다는 주장을 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도 미국에 뭔가를 얻어낸다는 추가 협상은 동북아에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전승절이 열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과 푸틴을 불러들이며 신냉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북중러 정상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 마오쩌둥, 후르쇼프 회동 이후 무려 66년 만에 함께 천안문 막루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반미 반서방 연대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인도까지 트럼프와 관세 전쟁에서 등을 돌리고 레드팀에 가세하려고 하는 지금은 미국으로서는 긴장할 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패권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동맹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 차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는 금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 궁극적으로 전자권을 주고 나아가 핵무장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바이든의 한반도 핵무장 금지 개념조차 모두 없었던 일로 하면서 한반도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으나 트럼프와 같은 성향을 한국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대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2002년 정한 미국에서 나온 비핵화 원칙 개념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맥락이 정면으로 반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주변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매우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에 관한 기사를 대놓고 내놨습니다.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사전에 잘라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하므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는 북한에는 따로 딜을 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측근이 집권 1기와는 달리 현재는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참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사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도마에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우산보다 다소 진보한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미국과 협의 시에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거의 모두 실행해준 인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미국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논리가 대거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주머니를 찰까봐 용인 안 했으나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까지도 용인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답했습니다. 허버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이미 한 번 둘이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관한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노이 회담 때 이러한 비슷한 핵 관련 딜이 오갔지만 끝내 참모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더라 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너무 낮은 수준의 핵 개발 제한이라서 북한이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식이라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 뒤에 북한에서 이를 다시 노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려고 하니 북한은 더욱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인 겁니다.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며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위해 미국 제재를 푸는 게 급선무이며 트럼프와 딜을 성공시켜 달러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을 위해서 김정은의 탑다운 제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복잡한 딜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한국 핵무장 관련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해리스 현재 부통령까지 한국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권이며 어떻게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대로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다양한 동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기밀 문서가 나온 이상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 핵무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말한 뒤에 일단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할 기술을 가졌고 그것은 단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락, 사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원전 수출에서 증명되었듯 세계적이며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최대 쟁점인 미국의 허락을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미국은 해구산 옵션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연결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맷 마스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화를 냈다라면서 한국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FTA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은 국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였으며 항상 한국에서 방위비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면서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대신 한국의 반대급부로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며 한국은 모든 무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관계로 한국은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반발이 거세겠지만 미국을 이겨낼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정권 교체로 의외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국방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은 실제 핵탄두 3,000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 SLBM 등 핵탄두를 실어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커버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동시에 남중국해 패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도 주변국이나 전세계 핵무장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이 핵무장되면 대만 역시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 군사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자신이 대만을 침공하면 혼자 미국과 혹은 연합군 등 다양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이 있는 북한에게 한국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 등 동맹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대만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 북한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러시아도 중국을 돕는데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